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 신홍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비주얼 담당 신홍진입니다. 네,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비주얼 담당 신홍진 기자.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금 지낸 한 주.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확실히 9시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치맥 한잔하러 갔는데 예.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네. 뭐 보통 사람들 줄 많이 서서 이제 기다리는 곳인데 뭐 줄 당연히 안 섰고 테이블도 이제 띄엄띄엄 놓을 정도로 손님 적었는데 네. 8시 반 되니까 레스트 오더 받더라고요. 아하. 나갈 준비하라라는 예. 건데 예. 뭐 이제 시작한 느낌이었는데 뭐 나갈 준비하라 그러니까 좀 뭐 시간 뭐 규정에 맞춰서 9시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네.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12시 통금은 겪어봤어도 9시 레스트 오더 이거 네. 끝나는 건 처음이라. 예. 예. 지금도 얼굴에 좀, 굉장히 당황한 표정. 예. 예, 뭐 예. 앞으로 뭐 또 계속 그래야 될 것 이 같으니까. 기회에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네네. 예. 집에서 마시죠, 뭐 이제 예. 각자. 그래, 집에서는 뭐 9시에 나가는 얘기 아니니까요. 예. 네. 자, 윤현숙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화가 있었죠. 재택근무가 본격적으로 좀 적용된 한 주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화요일, 목요일은 재택근무를 했는데. 해보셨어요, 재택근무? 네, 예, 재택근무가 인프라적으로는 좀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구축이 좀 돼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기자 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스토리는 대통령과 아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경력글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인데요. 한편에선 편가르기다, 또 한편에선 뭐가 문제냐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이야기 들어보죠. 9월 4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의 토론입니다. 여기서 중에서 본격적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뭐 물론 이제 격려인데, 이게 이제 편가르기다 이런 또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젊은 간호사회에서도 격려는 고맙지만 하고 이제 약간 이제 비판적인声明을 내놓은 걸 보면은 당사자들도 순수하게 이렇게 격려만으로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같이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격려만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편가르기 느낌이 너무 좀 진하게 났어. 그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통령 메시지 중에 코로나 사태 와중에 우리가 의료진이 고생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간호사들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도 아니지만은 간호사들이 같이 고생했고 숫자로 보면 어느 게 많으냐를 따지는 게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원팀으로 움직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 혹시 밑에 사람 비서관이 이게 잘못 올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 계정이 해킹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아쉽죠. 안 그래도 예전에도 그 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전쟁터에서 이제 탈영한 사람들 탈영병처럼 묘사를 하셔서 의사들을 이제 격발한 측면이 있는데 또 지금 이 문제가 민주당 지도부의 중재로 좀 이제 더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 말씀 SNS 표현 중에 일부 의사 그룹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저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의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가장 위중하고 위급한 시기에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이 촉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런 그 일을 벌이는 게 맞느냐. 또 의사분들께서 지금 현장을 떠나면서 그 업무의 가중이 현장의 어려움이 간호사분들에게 훨씬 더 배가 돼서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지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의사분들 포함해서 간호사 또는 현장의 자원봉사자, 방역당국 모두 당연히 했었고 우리 국민들이 덕분에란 챌린지까지 했었던 걸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뭐 노력하지 않았고 간호사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만 최근 들어와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자꾸 이거를 지금 최근에 그 일부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하나가 갈라치기란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쓰는데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갈라치기 한다면 그러니까 뭐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 반기업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특정 집단을 또 얘기하면 또 상대되는 집단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꼬리 물듯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하는 거는 도리어 국민통합에 그것이 스스로 또 하나의 갈라치기이고 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것을 자꾸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했죠? 네, 특히 야당에서 아주 강공을 펼쳤는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은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이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 말씀이 국가 지도자가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나폴레옹 이야기를 끌어와서 비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요? 네,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한 뒤에 괴테를 만나서 정치는 운명이라고 했고 어느 독일 총리는 이 말을 빌려서 경제는 우리 운명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아마 편가르기는 내 운명이다. 라고 하실 듯하다 이렇게 비꼬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또 뭐 다른 근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이 진영 논리에 따른 그런 반응이 또 나온 셈이거든요.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고 이 보고도 못 본 척 누가 다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냐며 누군가 헌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그저 문자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간호사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여야에 따른 그 당파적 이제 해석이 또 한번 재현된 것 같고 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보면 이제 간호 인력의 확충,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약속을 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갈라치기를 한다라는 그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그러면 이제 갈라치기를 한다는 게 이제 의사를 갈라치기 했다라는 건데 의사를 지지한다라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데 과연 이제 불법적 진료 거부가 잘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정치권 말고도 사실 이 글은 굉장한 관심을 불러오긴 했거든요.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댓글이 4만 개가 넘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반응인데 평소에 뭐 올리셨던 그 대통령이 올린 그 글 중에서는 특별히 좀 톤이 달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댓글들을 쭉 보면 뭐 해킹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글도 있었는데 이 글 속에 보면 조금 뭐 이렇게 톤이 평소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문이긴 한데 저도 좀 이걸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의 그런 해석을 중시하지 말고 각자 개인이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저는 그걸 가장 권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청와대는 어떤 입장 보였나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편가르기 할 이유가 없다. 순수한 격려 차원이다. 간호사들을 도우려는 게 진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뭐 진이하고는 달리 참모들이 이게 대통령의 말을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좀 표현이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통상 대통령의 메시지는 연설비서관이나 기획비서관이 담당을 합니다. 공식적인 연설문, 공식적인 행사에서 하는 스피치는
비서관이 네. 작성을 하고 내부 회의, 청와대 수석 회의라든가 이런 내부 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기획 비서관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대통령이 수정도 하고 확인도 거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 같은 경우에는 기획 비서관실에서 맡아서 작성한 걸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뭐 확인은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간호사를 향하는 격려 메시지에는 그 가수 아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아이유의 팬들이 우려 섞이는 입장을 또 표하게 됐네요. 예,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제 DC 인사이더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 아이유 갤러리에 올라온 이제 팬들의 성명문인데, 이 아이유가 이제 지난 2월달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진들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는 등 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차례 기부를 벌쳤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 여러 곳에 방역 물품을 나눠서 전달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수 아이유의 선행을 높이 사주신 점에 대해서는 황공할 따름이오나 혹여나 아이유가 간호사분들에게만 기부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가 있을 듯해 이를 바로잡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의사, 간호사 모두를 위해서 이제 기부를 했다 이건데 사실 이제 가수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반대 정치 성향을 지닌 팬들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연예인들은 정치나 종교와 관련해서는 많이 좀 베일에 좀 가려두는 그런 편이죠. 예. 근데 아이유가 1억 원 상당의 이렇게 뭐 수천 벌의 아이스 조끼를 기부한 거가 그렇다면 이 이유가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의료 현장이 열악하다는 또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방호복이 이제 얼마나 덥고 갑갑할까요? 아유, 그럼요. 예. 예.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있지가 않고 거의 다 외부에 설치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감염 우려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여름에 야외에 있으면은 뭐 굉장히 덥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겨울이라 그러면은 뭐 차라리 핫팩이라던가 아니면 뭐 난로라든 것도 좀 쬐을 수 있고 한데 뭐 에어컨 같은 경우 에어로졸 감염 위험도 있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 조끼가 되게 현장에서는 되게 유용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아이스 조끼 착용하기 전에는 이제 얼음물 같은 거 이렇게 얼려가지고 뭐 얼굴에 대고 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쓰는 그 대형 선풍기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 방호복 입고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상식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에어컨을 틀어야 이제 쾌적하게 이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딱 봐도 이제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이 YTN 취재진들도 이제 병원 안에 들어가서 취재도 해봤는데 방호복 다 입고 저희 대구 취재 기자들들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제 더워서 이제 길 다니다 보면 사실 약간만 빨리 걸어가더라도 저도 안에 땀이 이렇게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인데 방호복은 어떻겠습니까? 예. 자, 간호사들을 위한 격려 메시지를 내놓은 대통령과 1억 원의 아이스 조끼를 선물한 아이유.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 현장을 걱정하는 마음은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게 제가 요즘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나오긴 했는데 이 가끔 보면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싸움 거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정광훈 목사처럼 일부 개신교 지금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제가 직접 처벌하고 싶을 정도인데.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정말 뭐 IMF 근모으기 운동도 했지만 저는 근데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믿고 있고요. 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와의 싸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윤 기자는? 격려 메시지였다는 점에서는 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긴 할 건데 그 표현이 문제가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9월에 그 독서의 달을 맞아서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한 권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정조대왕의 리더십에서 뭐 배우자는 내용이었는데 개혁의 상징이기도 하죠. 정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옛 조선 시대 왕의 리더십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은 그 사관이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해서 이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도 건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수백 년 지난 지금의 우리가 그 정조 시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말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SNS상의 글이긴 하지만 그 기록도 영원히 남을 기록이고 후세의 역사가 될 건데 논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길 때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정교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원래 뜻하고 달랐다고 하니까 원래 뜻과 달리 전달된 메시지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좀 청와대도 좀 뼈아프게 새겨보고 다음번 다른 메시지를 낼 때도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자 사랑방에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요. 방탄소년단이 터뜨린 다이너마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빌보드 200에 이어서 빌보드 핫 100 정상에 오른 최초의 한국 가수 BTS. 그들이 쌓아가는 K-팝의 새 역사. 자, 함께 따라가 보죠. 9월 1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위에 그쳤죠. 2위 했었군요. 예. 네,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가 1위에 오른 건 강남스타일의 한을 풀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강남스타일은 사실 원히트곡이었고 BTS는 지금까지 낸 곡들이 꾸준하게 인기였다가 이번에 1위 한 거잖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측면인데 그야말로 이렇게 한 번에 반짝한 것 같다 우리가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데 BTS는 사실 DNA 3년 전부터 DNA 그다음에 마이크 드롭 그리고 페이클럽 아이돌 그리고 지난번에 보이비드 러브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어요. 지난번 건 8위였는데 이번엔 정상을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적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좀 방탄의 메시지 중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라이트 굉장히 막 활기차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또 곳곳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결국 해피네스 우리 모두 행복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 BTS는 여태까지 좀 청춘 메시지에 집중했거든요. 청춘의 좌절이라든가 또는 현실에서의 어려움, 열정 폐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거는 조금 포괄적인 주제예요. 긍정적인. 자, 두 사람은 BTS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이돌이라는 노래 하나만 좀 이제 귀에 좀 잘 꽂히고요. 나머지 노래는 잘 그렇게 제 타입은 아닌데. 앞서 이 임진모 평론가 이제 말대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될 게 된 거다. 이번 1위는. 그래미 수상이 앞으로 목표라고도 했는데 이것도 저는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 BTS는 특히 이제 아미라고 부리는 이제 팬덤의 강력한 지지로 이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내 아미가 돌아서거나 사라질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훗날 K-팝의 최전성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언제나 레전드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BTS. 이런 BTS의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도 너무 좋거든요. 이런 다이너마이트면 계속 빵빵 터트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DNA도 좋고 페이클러브도 좋고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피땀 눈물이거든요. 이게 2016년 10월에 이 노래가 담긴 앨범 윙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첫 주 26위 2주 연속 순위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당시 문화부 출입하던 때인데 방탄소년단을 단독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단독 인터뷰요? 네, 그래서 이 노래의 기억이 남고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넘사벽이 됐죠. 이게 무려 지금 RM이 랩몬스터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인터뷰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뤄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그 2년 뒤에는 이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이후에 4번 연속 그렇게 또 차지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정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 저희가 이제 팝 음악 듣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로 정말 역사에 남을 기록을 썼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근데 이 BTS 멤버들이 뭐 주식부가 된다던데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멤버 1인당 지금 빅히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환산하면 92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92억. 예,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48만 주를 이 가수들한테 BTS 멤버 7명한테 이제 나눠줬거든요. 예. 근데 이게 92억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 최소 금액이에요. 최소 금액. 예, 이게 일단 뭐 상장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백억에서 뭐 수천억까지도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부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개념의 겁으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거가 뭐예요, 그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공모주 광풍이 불었죠.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네,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 그게 여기 58조 원이 몰렸거든요. 58조 원. 58억 아닙니다. 58조 원이 몰렸는데 청약에 1,500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1억 원어치를 청약하면 5주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2만 원짜리 주식. 예. 뭐 그 정도인데. 그게 뭐 70대 투자가들은 평균 3억 7천에서 8천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 뭐 다들 어렵게 산다, 돈 없다 그러는데 사실 현금 유동성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58조가 1,500대 1이기 때문에 그럼 1,499가 이제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뭐 은행 청약 끝났으니까 다시 찾아간다라는 돈이 아니고 주식 시장이 결국 남을 돈이거든요. 근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는 28일에 이제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5일, 6일에 청약 이틀 동안 받아요. 이번에 1,000억을 공모하는데 1,000억 공모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장하면 이제 이 기업이 한 3, 4조 정도 가치의 기업이 된다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3, 4조 가치 중에 이 BTS의 지분이 얼마나 될지는 그냥 알아서 그냥 계산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존의 부자 연예인들은 부자가 아니었던 걸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방시혁 대표이사거든요. 근데 멤버 7명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줬어요. 한 6만 8천 주 정도씩. 48만 주예요, 7명한테. 네네. 그래서 이 공모가 지금 희망 범위가 만약에 상단으로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상단이 지금 13만 5천 원인데. 13만 5천 원이요? 네네. 저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2만 4천 원이었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 희망가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만 1인당 92억 원 정도 주식을.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장에 올라가면 바로 상한가 맞고 쭉쭉쭉 시작하거든요. 뭐 주식을 살 기회도 없어요. 상한가를 때리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92억을 보통 최소로 본다는 게 정설이죠. 따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렇죠. 이게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결정된 다음에 그날 이제 상한가를 칠 경우에 요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핫한 주식이었던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요걸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1인당 2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 네. 근데 이제 최소는 희망가 상단으로 칠 경우에 92억이고. 아,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꾸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액수가 나오니까. 돈 얘기는 좀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냥 그만합시다. 자, 그렇게 BTS가 미국에서 핫100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앞서서 또 길을 닦은 또 수많은 한국 가수들이 있었지요? 일단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사람은 옥두옥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옥두옥. 본명은 김문인데요. 이 1947년에 KBS 공채 가수 1기로 데뷔했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1956년에 미국 RCA 빅터 레코드사에서 영어 버전으로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최초로 보는데 다만 이제 좀 제대로 좀 히트했다라고 보는 이제
가수의 효시로는 김 시스터즈를 꼽습니다. 김 시스터즈. 예. 1953년에 데뷔해서 이 미팔군 쇼, 뭐 상당히 그 5, 60년대만 해도 미팔군 쇼를 통해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데뷔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됐던 김 시스터즈가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둔 최초의 한류 아이돌이다라고 하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1959년에 이제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의 이제 쇼 무대로 이제 진출을 시작했다가 이후에 성공을 거두면서 뭐 최고의 버라이어티 쇼라고 불렸던 CBS의 에드 설리번 쇼 등에 소개되면서 뭐 어마어마한 인기 가도를 얻게 되거든요. 이들의 이름이 김숙자, 애자, 민자 이 세 명인데 재밌는 건 이 걸그룹의 또 시조가 되는 사람이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씨예요. 이난영 씨가 뭐냐면 1939년에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걸 결성하거든요. 저고리 시스터즈. 여기에 뭐 오빠는 풍각쟁이야라는 노래 유명한 박향림 씨, 연락선은 떠난다의 장세경, 그리고 민요 가수 이화자로 불렀던 4인조 여성 그룹이었는데 이들을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으로 보는데 이 이난영 씨가 그 악극단 단장이었던 남편 김혜송 씨랑 이제 결혼하는데 그 6.25 때 이제 그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난감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노래하고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키워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김 시스터즈. 이렇기 때문에 김 시스터즈를 저희가 최초의 그 한류 아이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김 시스터즈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그래요? 굉장히 BTS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성과가. 정말 그 전에 많은 가수들이 닦아놨던 많이 길을 두드렸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왔는데 한류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곳이 사실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되게 타이완, 대만이거든요. 뭐 필리핀은 뭐 농구 신동파 선수 있었고 뭐 하여튼 그때도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미국 시장에 이게 최대 이 앨범 시장, 음악 시장이 미국으로 진출한 게 아니고 많은 한국 가수들이 대만, 타이완부터 중국, 일본을 거쳐서 그쵸. 이렇게 아시아에서 팬덤을 구축을 했다가 드디어 미국 본토 그 시장에서 이제 터트린 건데 맨 처음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클론 굉장히 90년대 말에 인기가 많았고요. 그 인기를 H.O.T가 이어받아서 중국에서 1세대 아이돌인 NRG나 H.O.T가 크게 인기를 끌었고 뭐 이정현 씨 뒤에 뭐 장나라 씨 이런 분들도 인기를 갖고 2000년대 초반에 그 겨울연가가 아주 빅히트를 치면서 그 윤사마와 더불어서 보아가 그 일본 그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아시아의별로 우뚝 섰고 또 보아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그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 이름을 올린 가수가 보아거든요. 2009년에 미국에 진출하면서 이렇게 그 빌보드 200을 BTS에 앞서서 먼저 이름을 올렸고요. 참고로 이게 빌보드 200이라는 건 앨범이죠. 음반과 그리고 EP라고 그래서 익스텐디드 플레이라는 거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앨범 200 사실 말씀하신 앨범 차트이기 때문에 앨범을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그 광팬들이 많다는 걸 또 팬덤이 많다는 얘기고요. 보통 빌보드에서 메인 차트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핫백, 이제 싱글 차트고요. 이번에 두 번째, BTS가 1등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핫백이고, 그 다음이 이제 빌보드 200. 이게 앨범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뭐 사실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앨범 차트는 200과 달리 이제 싱글 1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원래 팬덤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일반인들도 그만큼 이 노래를 많이 듣게 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라디오에서 방송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BTS 노래가 한국어 앨범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노래였기 때문에 라디오 부분이 좀 취약했는데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벽을 깬 거죠. 마지막 남아있던 벽을 깼고 BTS를 보면은 물론 그동안 선배 가수들이 쭉 쌓아놨던 한류나 K-팝에서의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서 최정상을 따낸 것도 있지만 시대 변화도 BTS가 인기를 얻는데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물리적으로 앨범을 발매하려면 그 예전에 노바디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원더걸스 같은 경우에 미국 진출할 때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앨범 가져와서
다지면서 바닥에서부터 네. 박진영 씨가 매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가방 안에 들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녔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게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음원으로 유통이 되고 또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국내 가수의 노래를 해외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BTS가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시대를 또 잘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팬들이랑 SNS로 엄청 활발하게 소통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팬들이 키운 그룹이다라고 뭐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그렇긴 한데 그 앞서서 또 뭐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 빌보드 베이스로 우리나라 노래들이 그전부터 히트를 많이 쳤는데 약간 좀 한번 되짚어 드리면 뭐 원더걸스의 노바디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에 그 핫백이죠. 핫백에 76위로 이제 데뷔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1주 만에 이제 내려오긴 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무려 뭐 인기였죠. 7주 동안 2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 강력한 마룬5를 만나는 바람에 마룬5 때문에 1위를 못하고 뭐 2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7주 동안 했고요. 그 다음 후속곡인 젠틀맨이 5위 그리고 행오버가 26위 뒤로 갈면 갈수록 이제 좀 그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싸이의 이제 미국 전성기는 이제 서서히 사라졌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뭐 윤현숙 기자가 문화부 가요 담당 시절에 BTS를 만났듯이 제가 2003년에 가요 담당할 때 그 가수 김범수 씨가 빌보드에 51위에 올랐었거든요. 기억 못하시겠죠? 그건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부른 버전이 하루라는 노래를 Goodbye, Hello, Goodbye, Hello, Goodbye, Hello 이런 제목으로 그 영어로 바꿔서 불렀는데 이 빌보드 세일즈 차트에 5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일즈 차트에 빌보드에는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힙합 차트도 있고 컨트리 차트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차트별로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때 이제 한국에 알려졌죠. 세일즈 차트라는 게 있다. 그때 51위까지 올라가서 제가 그 가수 김범수 씨를 직접 만나서 취재해서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도 이제 얼떨떨하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앨범을 살짝 유통했는데 그게 그렇게 싱글 앨범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다. 근데 저는 또 왜 또 BTS가 이번 곡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미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뭐 진짜 이 BTS 멤버들의 어떤 가창력이라든지 춤 안무야 뭐 엄청난 뛰어나다고 뭐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 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BTS 신드롬에 대해서는 뭐 책도 여러 권 나와 있을 정도로 뭐 분석하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기본적인 가창력이나 뭐 그다음에 칼군무 이렇게 되게 칼각을 잡아서 추는 춤들도 뭐 유명을 하고 하지만 음악도 현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가사나 이런 것들이 그 현 시대의 젊은이들하고 호흡하면서 본인들의 고민, 성장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핵심 메시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Love Yourself라는 그런 그 표로 상징이 되는데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요즘 세대 젊은이들의 마음하고 좀 와닿아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뭐 언급은 했지만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SNS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면서 전 세계 팬들하고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본인들의 그 무대 뒤의 모습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룹으로서 보여주는 게 뭐 예전에 뭐 비틀즈나 뭐 되게 유명한 뭐 저희 세대의 여러 가지 그 가수들이 있지만 그때 무대 위의 모습만 단편적으로 봤다면 지금 BTS는 정말로 마치 친구처럼 뭐 때로는 뭐 많은 지인처럼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무대 뒤의 모습까지도 나누는 것들이 좀 팬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자 그러면 우리 BTS 얘기만 너무 많이 했네. 그럼 BTS를 잇는 또 다른 뭐 인물도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뭐 만약에 저는 일단 당장은 블랙핑크를 좀 주목해야 된다. 블랙핑크. 일단 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모이는 코첼라 페스티벌 같은 데도 초대를 받아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차트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걸그룹인데 블랙핑크 앞으로
굉장히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이 뭐 제가 뭐 엔터테인먼트 대표라면 네. 세계 시장에 얼마 전에 들었던 능소화라는 노래였는데 안예은 씨 이 한국적인 사운드에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국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가장 이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전통 음악을 반영한 제가 보기엔 이 노래 들려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신인 가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기존에 중견 음악인 중에서 대표적인 라이브 가수 이은미 씨를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또 음악은 이제 스포츠랑 달라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최동원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지만 이 음악은 스포츠랑 좀 달라서 언제든지 재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은미 씨 같은 경우 뭐 이 세계 무대에 내놔도 그 열정적인 매너와 그리고 가창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뭐 한국 가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역사책 보면 삼국지 위지동의전 기억하시죠? 한국 사람들을 그 당시에 동이라고 했는데 이 동이 민족은 며칠을 술을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춘다라는 점이 너무 특이해서 기술이 됐던 역사란 말이에요. 흥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인 그리고 집시 요 민족 둘이 음악적으로 가장 타고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어디 내놔도 다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기자가 만약에 뭐 방시혁 씨라면 어떻게? 생각만 해도 주식 상장하나요? 또 돈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될 리가 없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이니까 좀 대범하게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우리 K-팝이 이제 이미 뭐 전 세계 수준에 올랐고 뭐 더 이상 이렇게 자화자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다면 옛날의 가수들 스토리가 있는 옛 가수들도 계속 발굴돼서 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되게 스토리가 많은 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가요에는 뭐 그 안타깝게 요절한 뭐 김현식 씨나 뭐 유재하 씨도 있고 김광석 씨도 있고 그런 분들의 뭐 그 인생사와 노래들 또 계속 재조명되는 되게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 이런 것들이 재조명이 된다 그러면 뭐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노벨 문학상에 밥 딜런이 선정이 됐는데 저는 그 밥 딜런 못지않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정태춘 씨를 꼽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가사말로 유명한 음유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태춘, 박은옥 두 부부의 뭐 이야기나 노래도 충분히 세계 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또 한 명만 마지막으로 꼽자면 박진영 씨. 박진영 씨요? 정말 스토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사가. 지금 일본에서 니주라는 걸그룹을 일본의 현지 기획사랑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해갖고 9인조 그 일본인들로만 만들어진 걸그룹을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박진영 씨의 뭐 말이라달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어떤 순수한 행동, 말 이런 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퀸시 존스가 좀 비슷한 모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좀 더 퀸시 모델 뛰어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사실. 왜냐면 박진영 씨는 90년대 당시 한국에서 데뷔할 때도 워낙 파격적이었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지금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워서 잘 운영을 하고 미국 시장에 정말 힘겹게 진출한 경험도 있고 이제는 일본에서 새롭게 또 붐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아직도 현역인 점. 최근에 선미랑 같이 When You Disco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빌보드 정상에 못 오를 이유도 없지 않을까. 좋은 음악을 계속 선보인다면. 그런 의미에서 꼽아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BTS 못지않은 무궁무진한 엔터테인먼트계의 인재들이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신웅진,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황보선의 스토리 시작할 때 아이유의 노래 들려드렸죠. 저희 기사랑방에서 아이유 씨의 선행을 얘기해봤는데요. 정치가 건드리면 다 변질되는군요. 자, 그나마 BTS 멤버들은 전에 군대 간다고 스스로들 얘기했었는데 자, 정치권에서는 군대 보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꺼내드는군요. 저는 그냥 가만두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 얘기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있죠. 김민우의 200열차 안에서 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제가 군에 있을 때 나온 곡으로 들어보시죠. 제 나이가 대충 드러나는 상황이지만 2병열차 안에서와 함께 오늘 황보선의 스토리 작별 인사드립니다. 내일 일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